자기 중심 외에 주변 세력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는 어떤 대상은 결혼을 파탄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호환 마마만큼 무서운 게 마마보이 파파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마마보이 파파걸이요,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예쁜 효자 효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의 7월이 끝나서 그런가요? 반갑다고 내가 얘기를 하고 앉았네요. 근데 오늘이 8월 12일인데 사실 오늘도 날씨가 아주 구리구리합니다. 이렇게 8월 9일부터인가요? 네, 태풍 뭐 이름 까먹었다. 걔가 와갖고 지금 9일, 10일, 11일, 12일째 서울은 계속 비가 왔다가 그리고 했다가 뭐 이러고 있어요. 제가 아주 비 안 좋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근데 저는 계속 아파트에서만 살았으니까 아파트에서 이렇게 뭐 어디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약간 양철 지붕에 떨어지는 것 같은 툭툭 떨어지는 소리를 이렇게 침대에서나 소파 리클라이너에 이렇게 기대에 앉아서 들으면 참 평온하고 좋았어요. 제가 이렇게 그 지붕 위에 떨어지는 빗소리도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은 비가 그냥 한번 오면 그냥 미친 듯이 와서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럴 때는 안 나가야 돼. 특별한 일 아니면. 그래서 이게 신경통이 오니까 나 그 비 좋아했었는데 나가는 건 싫어해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언제까지 태풍이 올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참 좁아터진 나라인데 저희 아이를 저는 휴가를 못 가도 저희 아이는 휴가를 줬거든요. 그래서 10일, 11일, 10일 이렇게 해서 내일 뭐 언제 와게 하여튼 이제 부산으로 놀러를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딱 그 KTX 안에 있는 시간이 부산은 아주 최고조로 이렇게 됐고 딱 KTX 내리니까 바람만 좀 불고 물론 뭐 이렇게 그 관광지 같은데 뭐 열차 타러 갔는데 뭐 운행은 안 한다. 왜냐면 바람이 부니까 위험하잖아요. 뭐 근데 그런 거 빼고는 돌아다니는데 별로 지장이 없고 뭐 어디는 또 햇빛이 쨍쨍 모래알이 반짝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나도 지지껏 놀아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근데 이게 작은 나라인데도 이게 좀 달라요. 서울은 아주 매우 구리구리합니다. 오늘 제가 어떤 주제를 갖고 여러분이랑 얘기를 할까에 대한 오늘의 주제는요.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얘기할지 조금 조율을 하다가 오늘 방송을 합니다. 오늘은 참고로 8월 12일이고요. 근데 아직 방송 찍어놓은 분량이 아직 안 나간 게 많아서 대충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10월경에 방송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준비한 분량을 보니까 오늘도 1, 2부로 또 나눠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제가 한 대학원 박사과정 한참 다니고 논문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뭘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뭐였지? 이런 적이 별로 없는데 최근 들어서 아주 많이 심해져서 준비한 김에 다 해야 되는데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싶었는데 조금 요번에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 거야.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 뭐냐?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언제 방송이 되느냐? 10월 달에 방송이 될 것 같아요. 10월 첫째 주, 뭐 둘째 주, 아니면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1, 2부로 나눠서 방송이 될 것 같은데
10월 첫째 주에 뭐가 있다? 나의 생일이 있다. 1003. 나는 딱 하나만 챙기면 생일만 챙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03. 내 생일. 그 다음에 한 2주 조금 지나면은 결혼기념일이 있습니다. 네, 결혼기념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 주제를 마침 10월경에 하면 잘 맞겠다. 아무 때나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좀 그런 걸 좀 맞춰서 하고 싶어요. 어차피 할 거면. 자, 오늘의 주제는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너무 뻔한 주제죠. 이건 뭐 테레비 이렇게 보면서 제가 흔히 말하는 짝퉁 심리 전문가라고 저는 차마 사기꾼이라고는 말 못하겠고요. 짝퉁 심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제일 쉽게 다루는 주제라 가족이라서 너무 흔해 빠진 주제인데 제가 또 너무 흔해 빠진 주제를 너무 흔해 빠지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흔해 빠졌더라도 오늘은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래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왜냐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항상 어떻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는 또 따로 시간을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한 5시간 걸려. 나도 못하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제로 잡은 가족인데, 가족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재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가족을 어떻게 재편할까요? 그렇죠. 이제는 제가 예전에 그런 거 많이는 아니고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좀 심합니다. 이거 심리학 할 때 많이 나오는 건데, 바나나, 사과, 원숭이 이러면 한국 사람들은 바나나하고 원숭이를 많이 묶어요. 그 다음에 요거 너무 알려졌어. 그래서 말, 당근, 토끼 이렇게 하면은 토끼하고 당근을 묶는 사람도 있고 당근하고 토끼를 묶는 사람은 있는데 말하고 당근을 묶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근데 거의 같은 실험을 하면 서양에서는 바나나하고 사과를 묶고요. 말하고 토끼를 묶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자꾸 이렇게 그 관계의 뭐라 그러죠? 이미지. 말밥? 당근. 우리 예전에 이런 말장난 많이 했었잖아요. 이런 말장난 많이 했었잖아요. 너 진짜 그래? 당근이지. 당연하지를 당근이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그거를 말장난 쳐서 당근이지도 흔해 빠지니까 말밥이지.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본질, 우리 이거 많이 배웠잖아요. 종속, 과목, 강문계. 이게 뭐예요? 식물, 동물 이렇게 묶는, 과일, 채소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뭔가 연상되는 연상작용에 의해 관계를 맺다 보니까, 아니 원숭이가 바나나만 먹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바나나만 먹는 뭐 예를 들면 동물이 있다면, 예를 들면 그 유칼립투스 나무인가? 예, 그 나무 껍질을 먹는 게 뭐 코알라인가? 아니 누구지? 몰라, 까먹었다. 걔는 유칼립투스 나무 발음이 안 돼. 걔만 먹는데요. 걔만. 그러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이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그러면 우리나라는 너무 이 단일 민족이라는 어떤 그런 나름의 자부심에 대한 것들이 너무 강해서 가족 그러면 그냥 핏줄 하면 이제 뭐 1촌, 2촌, 3촌 해서 뭐 8촌, 뭐 사돈의 8촌 이렇게. 근데 뭐 옛날에 집성촌을 이루고 이제 지금 그 우리나라 그 요번에 태풍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 루트를 보니까 그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그나마 피해가 좀 적었대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 산악지대가 많아서 얘가 이렇게 오면서 퍽 부딪히고 퍽 부딪히고 퍽 부딪히면서 그래도 600mm 예상하던 게 400mm 정도로 줄은 이유가 그 산악지대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이 막 터널 뚫고 이러지 않았을 때는 정말 이렇게 집성촌으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혈연 뭐 이게 굉장히 중요했겠죠.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가 딱 10살 되던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이가 98년생인데, 98년생 딱 10년 되던 해에 이제 아이들이 형제 관계를 조사한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반에 31명인가? 뭐,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15명인가가 혼자였어요. 여자애고 남자애고 상관없이. 예. 그 당시만 해도 뭐 남아선호 사상 물 건너간 지 오래됐고요. 자, 물론 10살인데 11살 때 애가 11살 때 둘째를 낳자 해서 뭐 날 수도 있겠지만 보통 10살이 넘어가면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둘째를 그렇게 낳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죠. 그렇다 그러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두 명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 이상은 예, 저희 아이가 98년생인데 98년생의 반 가까이는 혼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형제 없이. 그러면 그 아이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럼 그 아이는 그냥 영원한 가족 없는 고아냐. 이런 문제를 이제는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연으로 먹는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되게 좀 이게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엄마 상을 치르면서였어요. 이제 엄마 상을 치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이제 자식들 세대에는 장래 문화도 바꿔야 된다. 아니, 이거 혼자서 상주 어떻게 해. 그리고 요즘 아이들의 그 반 이상은 남자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남자의 반 가까이는 결혼 생각 별로 안 하고 있다. 여자도 뭐 한 40% 가까이가 결혼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배우자도 없이 혼자 뭐 상치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그런 사회 제도적인 문화, 또 문화적인 문화, 이런 것들도, 사회 문화적인 것들도, 관습적인 것들도 이제 점점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남동생이 좀 굉장히 많이 아픈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 절친이 있거든요. 저희 남동생의 절친이, 얘는 아직 배우자가 없었으니까 절친이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했더니 응급하잖아. 근데 죽어도 핏줄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빨리 와서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 저는 뭐 바로 병원이 코앞에 있어도 달려갈 수 없는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이는 군대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남편은 지방에 있었었고요. 그럼 저희 가족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언니한테 이제 연락이 갔는데 저희 언니가 직장이 멀고, 그다음에 저희 언니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화로 확인하고 나중에 뭐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보내주고 그냥 끝났으면 되는데, 그때 느꼈어요. 아, 이거 정말 가족은 재구성돼야 되는구나. 이게 뭐 성년 후견인 뭐 이런 뭐 몇 개의 그런 제도 말고, 그런 제도적인 제도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말 가족이 재구성돼야 되겠구나를 저는 정말 몸소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상이, 이 관습적 사고가 너무 강해요. 전 이걸 흔히 컴플렉스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착한 사람 이러면 그냥 나 그냥 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착한 사람의 컴플렉스가 있는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고, 그, 착한 사람 컴플렉스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또한 컴플렉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컴플렉스냐? 가족은 사랑해야 된다라는 강박적 컴플렉스. 강박적 컴플렉스 말이 되나요? 가족, 사랑, 강박. 그 다음에 가족은 지켜야 된다라는 강박. 제가 요즘에 꽂혀서 보고 있는데, 나쁜 남자, 예전 2012년도에 했던 나쁜 남자, 김남규 씨가 나오는 거. 그 당시에 막, 하계 올림픽 때문에 뭐 하다가 중간에 막 끊어져, 하는지도 모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그냥 흐지부지 됐는데, 요즘에 이제 다시 보고 있어요. 필모로 해서 보고 있는데, 거기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형사님은 지키고 싶은 가족이 없나요? 이런 대사가 나와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 가족은 지켜야 된다라는 강박하고요, 지키고 싶은 가족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랑해야 될 가족과 지켜야 될 가족, 그리고 그렇지 않은 가족을 일단 분리를 시키고요.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도 달라야 된다는 게 제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게,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들고 들어올 때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고 이런 것 때문에 들고 오고 뭐 사실은 그래요. 근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왜일까? 왜냐면 상담은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칭은 사실은 조금 영역이 다르지만, 일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상담에서는 원인을 규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핵심 원인이 뭘까? 그럼 도대체. 그래서 그 핵심 원인을 찾기 위해서 질문하고 답을 듣고 질문하고 답을 듣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맨 하단에는 결국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강박을 주입해서 이 위험하고 해체되기 쉬운 가족을 보호하려는 기저가 있었던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가족을 사랑하죠. 하긴 하죠. 근데 모든 가족을 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강도로, 똑같은 빈도로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자격이 없는 가족은 어느 선을 지어서, 그쵸? 나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가족일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요, 여러분들 뭐 요즘에 운둔형 외톨이, 뭐 외로운 늑대,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어떤 사회 병리 현상, 이상 심리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막 지금 사회에 문제가 많은데, 결국은 알고 보면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없을 때, 그럼 학교 다닐 때 왜 친구가 없었을까? 이런 거 타고 들어가면 결국 가족이 남습니다. 이게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아주 진짜 보고 싶지 않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는 건 과거에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적대적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부부의 인연으로 만들어준다고 할 정도로.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가족은 그러면은 정말 사랑하고 지켜야 되는 가족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가족은 이제 그렇지 않은 선 바깥으로 밀어내야 되고, 왜 이것들을 그리고 왜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가족, 저도 이제 뭐 저희 부모님 이제 다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지 않으셨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한 부부관계로 사셨어요. 그냥 이혼만 안 했다 뿐이지. 이혼만 안 했다 뿐이지.
그런 부모 밑에서 사는 자식들의 고통을 부모님들은 자기네들이 이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혼만 안 하면 나는, 그러니까 이혼을 해야 될 정도의 갈등 구조고 관계는 이미 다 무참히 처참히 깨졌는데 이혼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자식들을 위해서 내 최선의 할도리를 다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자의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물론 이 이혼이라는 게 15세 미만의 아이들한테는요, 정말 그 버려지는 고통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긴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제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좀 안 좋다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고, 제 주변에는 특별히 뭐 특이할 만한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다들 비슷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조금 더 가난하고 뭐 조금 더 힘들고 뭐 조금 더 부유하고 뭐 이런 거였지. 그러다가 제가 맨 처음에 가족 때문에 이렇게 사는 친구가 있구나라는 걸 안 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였고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친구를 통해서 저한테 야, 넌 나중에 상담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라고 처음에 얘기를 들은 친구가 있어요. 일명 학교 내에서 날라리. 예. 문제야 비행 청소년 날라리는 좀 다릅니다. 예. 그냥 날라리. 공부를 안 해. 예. 그냥 놀러 학교 오는 거예요. 출석 도장 찍. 근데 애가 매일 학교를 왔었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몰랐죠. 저희는 거의 1000명이 넘는 전교생이 있었고, 거의 한 반에 70명 가까이 이렇게 있었다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오는데 뭐 아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전혀 이제 모르던 친구였는데, 그게 이제 제가 앞번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기 초에 주번을 했었는데, 체육 시간에 저는 이제 혹시 몰라서 체육복을 준비해 갔고, 그 다음에 주번은 2명씩 했는데 한 친구는 주번이니까 아예 안 나갈 생각을 하고 걔는 빈몸으로 왔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참여 이런 거 안 하죠. 날라리들은. 그래서 이제 체육 시간을 안 나가려고 그래서 이제 숨어서 이제 뺀질거리고 있다가 이제 새로 부임하신 체육 선생님 굉장히 이제 무섭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장이 와서 안 나오면 주번 빼고 안 나오면 그냥 선생님이 직접 잡으러 온다라는 엄포를 내리고 갔어요. 10분 내로 내려와라. 근데 이미 수업은 시작됐고, 근데 얘가 그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는 일면식도 없던 친구였는데 계속 뒤에서 만약에 나라면 지가 진짜 걱정이 되면 모르지만 한 반이잖아요. 그러면 야, 너 혹시 뭐 체육복 갖고 온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계속 뒤에서 쌍욕을 하면서 XX 쌍욕을 하면서 아니 그럴 거면 미리 얘기를 하지. 지가 안 갖고 안 놓거나. 근데 또 걔가 또 마침 그냥 이렇게 뭐 편한 바지에 뭐 티셔츠를 입고 왔으면 좀 모르겠는데 걔가 또 뭐 멋낸다고 이렇게 짧은 가죽 미니스커트 뭐 이런 걸 입었던 것 같아. 제 기억에. 그러니까 도저히 체육을 하러 나갈 수 없는 복장을 하고 왔어요. 멋부린다고. 아니 그래갖고 근데 계속 욕을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체육복만 있으면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 체육복 있으면 나갈 거야?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별로 대답도 잘 안 해요. 그냥 뭐 이래요. 한참 있다가. 그래서 제가 이름표를 띄고 야 그러면 선생님 잡으러 오기 전에 빨리 화장실 가서 갈아입고 나가. 그걸 빌려줬어요. 그때 뒤도 안 돌아보고 체육복을 갈아입고 나갔었나 봐요. 그리고 돌아오는 이제 체육 끝나고 나서 근데 체육 선생님이 좀 멋있었어. 나도 좋아했었는데 선생님이 이병찬 선생님이라고 좀 멋있었어. 그리고 이 사립학교다 보니까 다들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만 계시다가 젊은 물론 유부남이시긴 하셨지만 훈남. 그래서 걔가 이제 그 체육 선생님한테 뿅 간 거예요. 뿅 갔어. 그리고 이제 늦게 온 벌로 걔가 체육 준비물 이런 거를 챙기는 조장을 맡으면서 얘가 너무 기분이 좋았나. 그래서 매점에서 음료수하고 과자하고 잔뜩 이렇게 사갖고 체육복을 이렇게 저를 준 게 걔하고 저하고 인연이 전부예요. 그게 학기 초에.
그러다가 거의 이제 2학기쯤 지나서 또 이제 주번이 이렇게 돌아가서 제가 빨리 갔는데, 걔가 제 다음으로 왔어요. 저와 짝인 주번보다 먼저.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빨리 왔냐? 말은 켰잖아. 뭐, 그 이후는 별로 이렇게 특별한 건 없었지만, 너는 왜 이렇게 빨리 왔니로 시작이 됐는데, 걔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집에서 벗어나려면 빨리 오는 게 편해? 이게 말이었어요. 그래서, 응? 저는 이제 그 지하철이 혼잡하면 제가 힘드니까, 그래서 빨리 온 거였는데, 집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뭐 묻지 않았는데, 주저리 혼자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굉장히 복잡한 가정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가정사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나 이 얘기 너한테 처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걔한테 단짝으로 붙어 다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걔도 몰라? 그랬더니, 그냥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는데, 자기 가정사는 모른대요. 그러니까 정말 숨기고 싶은 가정사일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 치고는 학교를 참 열심히 다녔어요, 걔가. 근데 그 이유가, 좀 집이 조금 잘 사는 애였는데, 이제 아빠가 조건이 출석 열심히 해서 졸업장 따고, 걔가 이제 무용을 하는 친구였거든요. 어떻게든 대학을 들어가면 독립시켜줄게. 네. 분리시켜줄게. 이게 아빠랑 한 딜이었대요. 그래서 학교를 열심히 나온 거였고요. 그리고 최소한 가족들이랑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새벽같이 나오고 놀다가 이제 오밤중에 들어가고 이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이 야, 너 근데 너 그냥 상담 같은 거 해라 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누가 와서 얘기가 끝나졌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뭐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해서 막 오빠 하면은 거의 황제처럼 떠받들고 뭐 남동생 왕자처럼 떠받들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익숙한 상황이었지만 저런 가족 구성원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저런 가족 구성원이 만약에 나라면 너는 어떻게 했을까? 그게 굉장히 끔찍했었어요. 그리고 걔는 그것 때문에 정말 죽고 싶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가족을 위해 막 부모님들은 진짜 뭐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뭐 하여튼 가족은 사랑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런 그때가 벌써 몇 년도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처음으로 가족 때문에 죽고 싶다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나라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뭐 외국같이 뭐 모르겠어요. 걔네들은 10대가 돼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수도 없고 지금과는 또 상황이 달랐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가족에 대한 어떤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러면 가족은 어떤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어떤 가족을 지켜야 될 가족인지. 근데 우리는 그냥 가족이면 다 뭉뚱그려서 사랑해야 되고 다 뭉뚱그려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살면서 결혼하고 케이스들이 뭐 여러 케이스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케이스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버지가 이 친구가 여자친구였는데 아버지가 자기가 한 5살? 기억도 잘 안 나나 봐요. 그때 외도를 해서 그냥 가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을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딴 집에 가서 혼외자를 낳고 그냥 그렇게 사셨나 봐요. 인연을 끊고. 그러니까 양육 지원 뭐 이런 거 단 한 푼도 없었겠죠.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가정 형편이 당연히 뭐 열악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해서 닥치는 대로 알바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잠깐만 저거 얘기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그렇게 살던 아버지가 이제 암 말기가 돼서, 근데 그 사이에 연락을 끊고 살아서 몰랐는데, 같이 살던 여자는 도망을 갔고, 애랑 같이. 그리고 이제 아버지라는 그 존재는 그냥 혼자, 예, 뭐 이렇게 혼자서 살다가 이제 암 선고를 받고 가족 품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이제 엄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너무너무 이제 격분을 하는 거예요. 저게 인간이냐. 근데 이 친구한테는 오빠가 하나 있었고요.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언니는 아예 결혼을 해서 이제 따로 살다 보니까 난 몰라. 하지만 난 안 봐. 죽던가 말던가. 근데 이 오빠도 결혼을 하긴 했는데, 이 오빠는 그래도 아버지인데, 우리가 마지막을 지켜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막 악을 쓰고 나왔는데, 직장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와 있으면. 근데 이 친구는 뭐 아버지가 와 있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정 안 되면 그러면 이제 뭐 요양원 같은데 이렇게 엄마가 그러면 뭐 모시고 어쩌고저쩌고까지는 합의를 본 것 같은데, 가족들이, 언니는 이제 아이의 노코멘트. 이제 오빠하고 엄마가 어떻게 너는 애가 그 모양이냐. 그래서 굉장히 자기를 엄청나게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보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정말 인간적이지 못하고 비인간적인 뭐 그런 모습이냐.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그냥 그 기사에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비슷한 케이스예요, 비슷한 케이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여기는 엄마가 받아줬던 거고, 이제 하나는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해서 수십 년 만에 연락이 자식한테로 와서, 자식도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기 가족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 부양해라. 그렇게 해서 뭐 부양 의무 무슨 뭐 어쩌고 뭐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양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본인보다 본인의 와이프가 더 길길이 뛰면서 반대를 하는데, 이게 부양을 안 하면 왜 안 되는 구조인지 너무 화가 난다. 이런 거였어요. 내가 이상한 거예요. 또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뭐 사실은 이 가족 간의 이제 관계에서 마지막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알코올 중독 의존증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살면서 구박을 많이 하고, 지금으로 치면은 뭐 아동학대죠. 아동학대 중에 물리적 학대보다 정서적 학대가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친구가 좀 똑똑해서 지금 뭐 혼자서 열심히 공부해서 뭐 명문대 들어갔고요. 거기서 좋은데 취직을 해서 돈도 많이 모으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이제 빨리 독립을 해서 원 가족하고 분리해서 살고 싶어서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마련을 했는데, 그렇게 자신을 구박하고 미워하고 때리고 했던 그 자기 부모가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팔아서 병원비 대라고. 그래서 결국은, 근데 이제 이미 다 지난 일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결국은 그 집을 팔아서 병원비를 댔고요. 그리고 그 부모는
한 몇 년? 2년? 2년 정도 더 연장해서 살다가 결국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남은 건 병원비, 빚. 이 친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으니까. 플러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빚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괴로워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그 집을 판 것에 대한 아쉬움, 아까운 게 아니라, 가족들이 그거에 대해선 아무도, 그래도 애썼다. 그래도 입 바른 소리 있잖아요. 그래도 네 덕에, 예를 들면 아버지였다면, 기억 잘 안 나요. 아버지였던 것 같기도 하고, 엄마였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덕에 네 엄마, 네 아버지, 그래도 여한 없이 치료받다 가셔서 다행이다. 한마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무 이제 속상해서, 아니, 그래도 나 이렇게 했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내 여태까지 그렇게 구박받고, 차별받고 살았는데, 그랬더니, 야, 그럼 자식인데 그것도 안 하냐? 이런 거.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위태로웠는데, 굉장히 능력 있고 똑똑하고, 진짜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은 참 좋은 사회적 일꾼이 됐을 친구인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좀 제가 대놓고 표현은 안 했지만, 알코올 의존증이 좀, 약간 경증에서 중증 단계로 가서, 그 순간, 근데 이제 서로 연락이 끊어지는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그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고. 자, 이런 가족들이 그러면 제가 경험은 그냥 특별한 가족이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가족 상담, 심리인가? 하여튼 그런 교과목을 들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딱 수업 이제 시작을 하면서 다음 시간까지 뭘 해갖고 오라고 했냐면 자신의 가계도를 그리라고 하더라고요. 가계도. 예, 가계도의 표본이 있으면 띄워드릴게요. 근데 제가 모두 얘기한 거를 다 이렇게 사진으로 아니면 기사로 이렇게 좀 찾아서 올려드리고 싶은데 이런 내용은 사실은 그럴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계도를 그리라고 하면 자, 가계도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0월 달에 제 생일이 있다고 그랬죠? 10월 3일? 자, 그때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났죠. 그 태어난 가족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원가족이라고 하죠. 원가족. 내가 소속돼 있던 원래 뿌리의 원가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10월 10 며칠 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생긴 가족은 뭐예요? 내가 만든 내 가족이 생기는 거죠. 내 남편이 생겼고 내 아이가 생겼죠. 그게 내 가족이죠. 나를 중심으로 하니. 그럼 거기에 또 뭐가 생겨요? 내 배우자의 또 가족이 거기에 붙죠. 그래서 이렇게 맵이 생기는 거예요. 맵. 그래서 이 맵을 그냥 한번 그려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라고 나는 그냥 생각을 해서 왜 또 내가 직접 그리진 못하잖아. 내가 이렇게 설명해주면 여긴 이렇게 해, 여기는 뭐 점선으로 해, 여기 이렇게 해, 여기는 방향을 이렇게 해.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과제니까. 근데 이제 거기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 중에 3분의 1이 코칭 심리 전공하시는 분들이었고요. 3분의 2가 다 상담 심리를 전공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담 심리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은 저 같은 마음으로 하지 않았더라고요. 자, 이 가계도를 그려본다라는 거에 가계도를 그려라의 핵심 중에 하나는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나한테 어떤 존재가 있고 사회적 통념으로 그 사람을 가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구조화시킨 게 가계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촌까지도 너무 어렸을 때부터 지근거리에서 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한 형제처럼 이렇게 같이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나는 그 사람이 가족이야 라고 가게도에 낼 수도 있고, 예. 뭐 아무리 뭐래도 내 부모라도 내 부모라도 나는 뭐 아까도 말했던 그렇게 집 나가서 호적상으로는 이렇게 띄어보면은 이렇게 해서 안목에 나와 있지만 나는 그 사람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내 가게도 안에는 넣지 않을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내 가게도 안에 구성원이 내가 생각하는 내 가족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진짜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 라는 범위를 하나가 볼 수가 있고요. 하나는 관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밀착돼 있느냐, 그냥 점점점이냐, 또 하나는 방향도 볼 수가 있습니다. 쌍방향이냐 일방향이냐. 근데 그걸 제가 직접 아마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컴퓨터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저는 그냥 그걸 과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옆에서 많이 도와줬죠. 남편이 뻔히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어쩐다고 있는 그대로를 쓰진 않았겠죠. 근데 남편이 쳐다보고 있지 않았어도 저는 그냥 과제의 지출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제 마음속에 있는 가족의 범위와 제 마음속에 있는 가족의 강도를 굳이 그렇게 제출하고 싶진 않았었어요.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냥 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그 가계도를 가지고 이제 다 돌아가면서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먼저는 이제 자기가 한번 자기 가계도를 소개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의사 표현을 한 선생님부터 하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 중에 그래서 자기가 상담을 전공하게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가게 속에서 가족 속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끼리 그런 말을 했어요. 살아있어서 고맙다. 저희끼리는 정말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살아있어줘서 감사하네요. 그 과정을 못 견디고 먼저 갈 수도 있었을 상황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충격적인 일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굳이 다 같이 코칭이든 이제 그 상담이든 같은 큰 틀에서는 같이 서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살리려는 어떤 그런 니즈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것들을 숨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꺼내놓는 것 자체가 상담에서요, 내 마음속에 정말 깊숙한 것에 있는 아픔을 꺼내놓는 것 자체가 치유예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상담의 종료 시점을 토해내는 거로 종료 시점을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상담이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상담에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내가 들고 온 상담의 어떤 내용이 내 남자가 들고 온 내용이 변할 수 있느냐 변할 수 없느냐의 문제를 가장 크게 먼저 가름을 해요. 변할 수 있는 건 변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지만 가족이라는 건 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내가 선택돼서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김某某, 이某某 씨의 내가 둘째 딸로 태어날 거야 하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낳아보니 그렇게 된 거지. 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부모를 바꿀 순 없잖아요. 아니 내가 낳은 내 새끼도 양육이 안 되는데 힘든데 부모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첫 번째 치유는 뭐냐면 너무 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벗어나면 야 폐륜아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부모한테 갖지? 이렇게 될까봐.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이 또 역으로 조금 더 지나치면 들킬까봐 오히려 더 과잉 행동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던 제 친구가 사귀던 남자인데요. 이 친구를 저 이제 손절을 한 상태고요. 근데 그 친구가 사귀던 그 남자의 가족사가 아주 참 그래요. 네.
근데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 남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남자도 저를 알아요. 네. 저를 아는데 그 남자의 가족사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으로 생각하면 극도의 그 학대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냥 정서학대 수준이 아니라요. 뭐 그냥 꼴부채로도 막 때리고 엄청 맞고 살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 친구하고 이제 손절이 됐냐면 그 손절이 된 계기가 뭐 여러 가지에 몇 번에 걸쳐서 그랬죠. 사실은 아주 가까운 어릴 적 친구인데 사실 손절이 쉽진 않아요. 저는 상처받지 않게 단계별로 손절을 했습니다만 폭력 가정에서 자란 남자여서 그러지 폭력을 쓰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걸 주변에서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근데 결국은 맞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뭐 부부는 아니었으니까 아주 오랜 기간의 인연이 끊어졌죠. 근데 제가 그 남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요. 그렇게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잖아요. 폭력을 당해도 그 집에서 원조되는 지원이 크다면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절절 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해갖고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워낙 좀 있는 집이어서 뭐 이렇게 가족이 해체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뭐 부모한테 뭐 받아먹을 게 있어서 그렇다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데이트를 하다가도 뭐 아빠가 딱 전화해갖고 야 뭐 나 지금 먹고 싶은데 당장 사갖고 와라 그러면 그냥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나이 30이 넘어서.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혼을 했었는데 그 여자하고 이혼한 이유가 사실 그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모라면 뭐 완전히 인연을 끊진 않겠지만 저 같으면 거리를 두고 살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가정이 파탄이 났잖아요. 근데 여전히 나이 30대 중반이 됐는데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 심리학 공부를 해서 보니까 알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아기 코끼리, 족쇄에 달린 아기 코끼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게 어렸을 때의 공포가 이미 나는 성인이 됐고 아버지보다 힘도 더 좋고 뭐 덩치도 더 크고 덩치가 좋았어요. 키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공포 속에서 못 태어나고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작동이 되냐면 자기의 개인적 성향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족 사랑, 가족 지킴 이런 거에 강박의 가장 중심에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효고요. 하나가 모성애, 부성애. 물론 없다고 볼 수는 있지만 모두 다 있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있어야 하는 걸로 강박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형제간의 우애입니다. 요게 이제 일부의 내용이 될 거예요. 자, 효라는 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효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누구를 중심으로 만들었을까요? 부모를 중심으로 만들었겠죠. 그럼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충효 사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충효 사상,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종교 이상으로 무서운 게 사상입니다. 그 급이에요. 지금 뭐 요즘에 뭐 이란 히잡 쓰네 안 쓰네 뭐 이거 없고 국가가 다 발칵 뒤집힐 정도의 어떤 종교적 사상. 이거 유교 사상도 사상이잖아요. 그럼 충과 효를 왜 만들었을까요? 기득권을 지키고 기득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사상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상은요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20세기를 넘어서도 효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이혼의 사유 중에 도박,
폭력, 외도. 여기는 남녀를 불문합니다. 여자도 폭력을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그래서 이혼하신 분도 있어요. 여자가 그냥 막 하이힐로 그냥 길거리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남자 급소를 막 하이힐로 그냥 막 차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혼한 사례도 있어요. 여자의 폭력이 남성의 폭력보다는 빈도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잘 드러나 있진 않지만 소수지만 존재합니다. 뭐 외도는 여자는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도박, 폭력, 이 외도는 남녀를 불문하고 더 이상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엄중한 사유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법적으로 말고 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가족이 있고 내가 만든 내 가족이 있는데 내 가족을 유지시킬 수 없을 만큼의 이 가족을 해체할 만큼의 엄중한 사유 중에 하나가요. 마마보이와 파파걸입니다. 사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마마보이는 엄청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파파걸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래서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젊은 남자친구들 중에 제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래서 뭐 결혼할 거야? 그랬더니 아니 결혼은 아니야. 왜? 그랬더니 그러니까 엄마 형제들이 집성촌을 이뤄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들이죠, 이모들이 뭐 세넷 되는데 그 중에는 결혼 안 한 이모도 있고 뭐 결혼한 이모도 있는데 집성촌을 이뤄서 산대요. 근데 자기 이제 여자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이모들이 이제 결혼 안 한 이모들 조카가 얼마나 예뻐요. 저도 제 조카 처음 낳았을 때 너무 예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저희 조카는 이제 97년생이고 저희 아이가 98년생인데 1년 만에 제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 애정을 제 아이 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게 길진 않았지만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조카는 주로 엄마가 보고 이모들은 잠깐만 보잖아. 너무 예쁜 거야, 고모들은. 근데 그러니까 뭘 하면 의사결정의 주체가 자기 여자친구도 아니고 여자친구의 엄마까지도 사실은 요즘에는 좀 버거운 힘든데 여자친구의 엄마의 형제들까지 무리지어 때를 지어 거의 이거는 뭐 파파걸 수준인 거예요. 이건 뭐 마마보이 파파걸이라고 말을 해서 꼭 아빠가 아닌 거예요. 파파걸이라는 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 중심 외에 주변 세력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는 어떤 대상은 결혼을 파탄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호환마마만큼 무서운 게 호환마마가 역병 뭐 코로나 같은 역병 만큼 무서운 게 마마보이 파파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마마보이 파파걸이요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예쁜 효자 효녀입니다. 이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우리가 지금 결혼을 한다. 요즘에 결혼을 굳이 뭐 안 시켜? 뭐 굳이 하겠다면 안 말려? 뭐 이러신 분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렇고 뭐 저희 언니도 그렇고 뭐 하겠다면 하는 거고 뭐 말겠다면 마는 거지. 그거를 뭐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 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또 막상 닥치면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평생 공주처럼 자기는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능력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자기가 누리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으니 자 그걸 자식한테 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결혼 안 할 거면 내가 너 결혼하라고 잔소리 안 할 테니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내가 살고 싶은 인테리어로 살 수 있게 너 서포트 해. 그래서 대출을 6천만 원인가 7천만 원인가? 뭐 얼마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친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을 진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 몸이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약해서 조금 쉬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전문직이긴 하니까 근데 이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쉴 수가 없는데 그 목적이 엄마의 대출을 갚아주는 거였고 엄마의 대출을 대신 해주는 그 이유가 나 결혼을 안 하는 걸 엄마가 눈 감아주는 조건이래요. 그러니까 효도라는 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효도고요. 엄마가 원하는 직장을 갖는 게 효도고요. 엄마가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게 여기서는 엄마 아빠 그냥 한꺼번에 얘기하겠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직장. 근데 요즘에는 다 입김이 엄마가 더 세니까. 그게 효도고요. 엄마가 원하는 결혼의 배우자를 데리고 오는 게 효자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은 뭐도 있어요. 나 손주 한번 안아보고. 아니, 무슨 손주가 인형입니까? 장난감이에요? 자기는 안아보면 끝이지. 키우는 건 그들인데. 그런데 또 나는 손자 손녀는 못 본다.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예쁜 손자 손녀는 안겨주되 막 똥 치우고 울고 보채고 땡깡 피고 뭐 두루 눕고 뭐 아프고 뭐 이런 거는 난 몰라. 그것이 효가 된 거예요. 결국 이게 뭐예요? 내 기득권,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이거는 나는 다 누리고 남은 책임 이런 거 다 니들이 해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효의 또 지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애가 이거 사줬다? 우리 애가 여행 보내줬다? 사실요, 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회사가 부도가 났거나 뭐 이런 상황, 아니면 진로랑 나랑 너무 이렇게 안 맞아서 퇴사를 하고 싶은 사람 중에 부모님이 걱정할까봐는 사실은 좀 표면적인 얘기고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그 피드백, 그게 너무 끔찍해서 못 그만두는 사람들 얘기를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실제로요, 제 주변의 친구 중에는 아주 뭐 엄청 친한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있는 집에 시집을 갔다고 다들 부러워했어요, 친구들이. 근데 신혼여행을 갔던 것 같은데 신혼여행을 갔다 오자마자 남자가 짐을 싸고 나갔어요. 이거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왜 결혼을 했냐 그러고 막 들었더니 엄마 아빠가 너무 원하셔서, 네, 엄마가 특히 막 하객들 모아놓고 이제 며느리 뭐 이렇게. 근데 그 친구가요, 가진 거는 그냥 평범한 가정인데 흔히 말하는 그 스펙이 좋아요. 그러니까 친정이 살고 못 살고 이런 걸 빼고 그냥 그 딱 개인으로 띄워놓고 보면은 스펙이 좋아요. 일단 외모도 뭐 나쁘지 않고 훤칠하고 예쁘장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학교도 스카이를 나왔고, 그 다음에 직장도 굉장히 좋은 직장이고, 그래서 연봉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네 집은 조금 있는 집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게 너무 하고 싶어서 엄마가 원하는 며느리였던 거예요. 그게 효인가요? 근데 결국 뭐 그 친구하고는 뭐 가까운 친구는 아니라서 소식은 들었는데 뭐 몇 년 뒤에 이혼했다는 얘기는 듣긴 했어요. 네, 몇 년 뒤에. 근데 도대체 그러면 효라는 건 결국 뭐예요? 저도 이제 성인이 된 자식을 둔 부모지만 부모
가오 살려주는 게 효인 거예요. 거기에 자식이 동참을 한다 그러면 그 관계는 굉장히 위험한 관계가 되는 거죠. 자기 얼마나 이게 위험한 거냐면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누려야 할 나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부모라는 존재를 위해서. 내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 준 것 외에 과도한 부모의 과시를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게 사실 효예요. 그래서 이제 효라는 말, 이런 말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효도 계약서 해서 뭐 내가 이 집을 줄 테니 너는 나를 케어해라. 뭐 일주일에 3번은 전화를 하고. 뭐 하는 짓이죠 그게? 뭐 그런다고 해서 여태까지 잘 유지된 케이스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케이스가 잘못되어 있다는 게 너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는 그런 딜을 안 하죠. 내가 재산을 먼저 줄 테니. 그럴 바에는 그런 뭐 억지춘향 효도라도 받고 싶으면 재산을 꽉 쥐고 찔끔찔끔 줄 듯 말 듯,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사실은. 그런 효도라면. 자, 두 번째, 모성애 부성애 이 부분입니다. 이게 요즘에요, 뭐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모든 여성은 임신을 하죠? 모든 여성이 임신을 했다고 해서, 모든 여성이 다 모성애가 있다라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즘에 딸 바보, 아들 바보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쁘다고 물고 빠는 게 모성애 부성애가 아니에요. 그건 인형이죠. 거기에는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와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너무 예뻐서 내 새끼 귀하니까 터치도 하지 마, 쳐다도 보지 마, 손도 대지 마, 뭐 이런 거. 이 부분은 제가 2부에서 원래 그 모성애 부성애를 벗어난 부모 유형을 그래서 제가 따로 띄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정말 모성애 부성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이제 원가족에서는 내가 자식이죠. 네. 그 다음에 모성이나 부성이 되려면 내가 내 가족을 만드는 거죠. 내 가족을. 그리고 모성 부성이니까 부부관계 플러스 밑에 자녀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제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심리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말 내뱉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유명한 여자 하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자분이 한 얘기는 아니고, 둘이 싸우러 나왔어요. 저 인간들은 뭐야? 근데 한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야, 보니까. 한 사람은 신경정신과 의사였고요. 한 사람은 심리 전문가라는데, 딱히 뭘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와. 심리 전문가라면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붙으려면, 뭐 이력이든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방송 출연한 이력밖에 없어요. 그냥 뭐 스타 강사. 네, 스타 강사. 둘이 세트로 나왔어요. 그래서 안 봤어요. 그러다가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봤어요. 근데 이 정신과 의사라는 사람이 이제 무언가를 막 강의 딴에는 한다고 하더니, 자, 이제 이 위에 이제 그림이 하나 올라갈 겁니다. 만약에 엄마와 아내가 물에 빠졌으면 누구를 구할 거냐? 이거요. 저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장문 숙제로 나왔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 장문 숙제로. 모든 아이들이 다 뭐 엄마여야 된다. 아니면 뭐 아내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답을 딴에는 이렇게 정해서 놨는데
나 좀 특이하잖아. 나는 이런 질문 자체는 갈등만 조장하는 잘못된 질문이다. 뭐 이렇게 내가 막 써놨어. 눈설문 형식으로. 왜 잘못됐느냐? 근거를 막 몰라. 어디서 근거가 나왔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1번, 2번 막 해가면서 막 썼어요. 그래서 저희 국어 선생님이 정말 제 은인이신데 제 국어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대요.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 생활을 하신 지 꽤 되셨는데 이런 장문에 이렇게 답하는 애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주셨어요. 쪽팔리게. 예. 근데 그게 그냥 국어 시간에 자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의사결정할 거니? 라고 물어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상담이나 심리 뭐 코칭 이런 거를 전공하는 전문가는 그런 if 가정법을 쓰면 안 됩니다. 특히 가장 나쁜 if 가정법의 질문이 뭔지 아세요?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을 현실 속에서 가정해 놓는 거예요. 어떤 질문 사안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떤 니즈나 어떤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사람이 현실적인 대답을 잘 하지 않아. 그럴 때는 if 가정법을 쓸 수도 있어요. 뭐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같은 사람한테 야, 너 다시 태어나면 결혼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나는 다시 태어나면 결혼은 안 한다. 결혼은 한 번 하면 됐지. 근데 이런 거를 물을 때는 if 가정 말고는 딱히 이 사람의 니즈를 끌어낼 수 있는 뭐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 1번 매우 만족, 2번 뭐 만족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현재 결혼 생활에 대한 그런 만족인 거고 그 정도가 다시 태어나서 또 결혼을 반복 재현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패널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 그럼 뭐 엄마가 수영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아내는 수영 아니 그런 전제 다 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전제를 왜 빼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내놓은 답들은 정말 제가 너무 황당했어요. 그 원리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 왜?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가족과 내가 만든 가족의 우선순위는 내가 만든 가족이 우선순위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이건 나를 중심으로 만든 거고 여기는 그쵸? 내가 소속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버려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어디다가 둬야 되느냐. 내 원가족한테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그런 게 있었어요. 결혼을 해서 근데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결혼을 해서 이 남편이 아들이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저 아파트도 큰 데로 이사를 가고 뭐 아이도 뭐 그 돈 많이 드는 학교 있잖아요. 특목고 이런 데 보내고 애들 사교육도 막 시키고 했더니 이 엄마가 야 나도 똑같이 생활비 내놔 이런 거예요. 나 너 키워줬잖아. 패소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에게 가는 부양의 책임은 존재하지만 그 부양의 그 가치가 돈의 가치가 내 원가족한테 쓰는 가치와 동등하진 않다는 거예요. 물론 생존을 위협받을 정도가 되면 무조건 살려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야, 네 와이프, 네 아들, 네 딸이 누리는 것만큼 나도 누릴 자격이 있어. 왜 내가 키워줬잖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n분의 1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뭐냐면 내가 선택한 가족, 내가 선택한 배우자, 내가 선택해서 낳은 아이에 대한 우선순위가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는 났지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언제 낳아달라 그랬어!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빠가 뭐 아빠는 그런 말 잘 안 해. 엄마가 보통 그런 말을 대사를 많이 쓰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이런 말 하죠.
드라마 같은데.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말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 달랬어요? 나 달라고 요구한 적 없어요, 자식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건 부모의 선택이에요. 부모가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낳은 거예요. 낳아 보니 내가 나온 거지. 근데 이 가족은 내가 선택해서 만든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래서 아내를 구해야 된다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결혼을 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역시 책만 보고 산 사람은 저렇게 한계가 있구나. 근데 그거 갖고 누군가가 지적을 하면 굉장히 발끈하시더라고요. 꼭 경험을 해야 아느냐? 자기는 수백 가지의 케이스. 사람 관계는요, 특히 부부 관계나 이런 가족 관계는요,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러면 전제를 놓고 볼게요. 엄마는 나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의 가족이 어떤 존립할 수 있도록 조금 거리를 떨어뜨려서 함부로 개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어떤 그 존재에 가장 최적화된 입장에 서 있는 엄마였고, 이 선택했다는 아내는 이은혜 같은, 고유정이 같은 나를 도구 삼아서 짓밟고 내 돈을 뜯어먹는 기생충 같은, 나의 존재를 ATM기 같은 존재 이상도 이하도 생각하지 않는 아내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세상 천재, 그래서 부부는 무촌이고 이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인간이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왜? 갑자기 도파민이 올라와서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저게 사랑인 줄 알고 덜컥 그렇게 결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킬 거야? 아니에요. 깨야 할 가정은 깨야 되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가정이라면. 그런 엄마와 그런 아내인데 내가 선택했다고 아내를 구해라? 내가 선택해서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존재는 세상 천지에 딱 하나입니다. 자녀예요. 그것도 언제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저는 이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전부터 저는 그것도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하지 않은 이혼에 대한 어떤 자기 스스로에 대한 합리화를 하고 자기 선택에 대한 어떤 좀 생색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나는 표현했다라고 할 만큼. 하지만 뭐는 있냐. 정말 외도, 도박, 그 다음에 폭행, 거기에 저는 플러스 마마보이 파파걸이 아닌 이상은 그냥 뭘 좀 서운하게 했고 어쩌고저쩌고 사업이 망했고 이런 걸 갖고 쉽게 이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언제 이전까지는. 아이가 사춘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은 걔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네 가지 조건은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이혼을 안 하고 버틴다고 해서 아이가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요 네 가지가 아닌 상으로는 사실은 별거라는 단계를 거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고 아이한테 설명할 수 있고 아이한테 동의를 구할 수 있을 때 근데 그 몇 년 안 나왔잖아요. 미성년. 제 주변에는요. 차라리 이럴 거면은 이혼을 하라고 한 친구도 있어요. 대학생 때. 물론 그 집은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을 나이 때 이혼하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네 가지가 아니라면. 그냥 무조건 감정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면. 근데 이 아이라는 존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선택했고
내가 함부로 버릴 수 없는 존재의 유일한 존재예요. 언제까지는? 걔가 독립할 수 있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저는 이런 규정이 명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는 완전히 잘못된 전제예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아내를 구해라? 어떤 아내인데? 어떤 엄마인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족의 이제는 재구성이 필요한 단계인 거예요. 그 가족 구성원이 나에게 어떤 존재였느냐가 더 중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선택했으니까 고유정, 이은혜 같은 애한테도 그냥 피 빨리면서 내 영혼은 죽어가면서 결국 자살이든 타살이든 뭐 아니면 살아만 있다 뿐이지 사는 게 아닌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죠. 내가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 자식에 대해서는 이 아이가 성장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공식적인 시기까지는 보호를 해주고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자매, 뭐 남매, 뭐 우리 우애 있게 지내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명리학에서 형제 자매를 보통 비견겁제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비견겁제를 형제 자매, 친구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견이라고 한다는 게 뭐냐면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거예요. 어깨를 나란히.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할 수 있으려면 약간 키가 커도 어깨 동무가 가능하죠. 약간 키가 작아도 어깨 동무가 가능하죠. 근데 키가 내 허리만한 사람이랑 어깨 동무가 가능한가요? 아니죠. 키가 170인데 2m인 사람이랑 어깨 동무가 가능한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키가 아니라 어깨 동무가 가능한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가 이게 밸런스가 맞을 때 우애도 우정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깨진 상황에서는요. 뭐 사실은 제가 뒤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큰일 났네. 이 밸런스가 깨진 관계에서는요. 종속 관계도 될 수 있고요. 제가 지난주 8월 5일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19년 된 친구한테 살해당한 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형제 자매는 아니지만 친구도 제가 관계적으로는 맞다고 얘기했잖아요. 19년이면 그 친구가 하여튼 7, 80대가 아니에요. 30대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다는 건 거의 19년이라는 시간은요. 인생의 반 이상을 친구로 마음은 가족 같은 형제 같은 그런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이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저희 아이는 외동인데 저희 아이가 맨날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애기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걔는 커서 그게 더 굳어지는 것 같아요. 엄마가 자기한테 해준 것 중에 가장 고마운 일은 형제를 안 만들어준 거다. 그럼 사람들은 너 외롭지 않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또 왜 외로움을 형제에서 찾죠? 외로움을 형제에서 찾을 수 있는 시기는요. 8세 이하예요. 그것도 동성일 경우 그나마 여자는 조금 더 커서까지도 가능한데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동성의 경우 같이 놀 수 있을 때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덜 무섭고. 이 얘기는 제가 형제까지는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이 형제 자매 친구 간에는 뭐가 존재할 수 있냐면요. 누군가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누고 경쟁하는 게 이 관계 안에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질투가 들어갑니다. 그 질투가 들어가고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 승부 기질이 들어가요. 승부,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서는 뺏기도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찍어 누르기도 하고요. 그래야 내가 돋보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뭐도 존재하는 거예요.
형제 안에서는. 그러니까 독차지의 욕구도 존재하는 거예요. 독차지의 욕구.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너네는 형제니까 위에 있게 잘 지내라. 뭐 엄마들이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유언 비슷하게 남기고 가시죠. 잘 지내고 쉽게 만들어 놓고 가셔야죠. 잘 지낼 수 없게 키가 만들어 놓고는 나 죽고 난 다음에 잘 지내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애 있게 잘 지낼 수 있게 만들어 놓느냐?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이라는 관계는 이렇게 복잡 다양하고 너무나 민감하고 예민해서 오히려 서로 상처를 내는데 그 상처를 드러낼 수가 없을 만큼 드러내는 게 나의 치부가 될 만큼 굉장히 위험한 집단이고 위험한 집단인 만큼 잘 지키면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1분.